오늘은 내가 직접 만드는 K뉴딜 펀드, OT편입니다. 어떻게 펀드를 짜나갈 건지, 그리고 내가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자, 우선은 준비물들이 하나 좀 필요해요. 노트하고 펜, 필기구 좀 가지고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종목 매수는 참 잘해요. 매수는 이제 누구나 다 합니다. 심지어 파는 것도 잘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내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건지 이 판단들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해요. 주식은 그냥 사기만 하면 돼. 맞아요. 반만 맞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다는 어느 펀드 매니저분께서는 계속해서 그냥 주식을 사래요. 단, 돈 버는 기업. 누가 들어도 아는 회사의 주식. 그냥 사기만 하래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월가의 워렌 버핏.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많은 투자의 명인들도 매매하지 말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단, 코카콜라처럼 수십 년 동안 우상향하는 주식들. 단, 삼성전자처럼 40년 동안 우상향하는 주식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면요. 투자 대가들의 말, 투자 명인들의 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관련된 책쯤은 하나쯤은 꼭 읽어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걸 끝까지 실천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아, 내가 그때 그 변동성장에서 이거 팔아먹어서 결국에는 크게 시세내는 걸 놓쳤잖아 라면서 후회해요. 요즘에도 그런 소리 들립니다. 아, 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어떤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대박 났잖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껄껄껄껄 투자만 하죠.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이 변동성장을 내가 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선택은, 종목 선택은 이제 잘합니다. 매수 정말 쉬워요. 핸드폰으로 주식 매수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파는 건 더 쉽죠. 그래서 이 변동성장을 어떻게 하면 주식 초보자들도 잘 견딜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만큼 내가 처음에 그 분석한 그 종목 변함이 없으면 오히려 회사가 더 좋아지면 그냥 그 날짜에 그 금액 계속해서 적립하는 거예요. 적금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사서 모아가는 거랑 뭐가 틀리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펀드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펀드들도요. 사고 팔아요. 주식을 매매합니다. 이번에 펀드 수익률 20% 이상씩 나온 펀드 회사들 보면요. 매수 상위에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꼭 있습니다. 혹은 LG전자, LG화학, LG그룹주들 꼭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펀드는 말로는 그린뉴딜 펀드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린뉴딜하고 관련이 있다고 썰 좀 풀면 그린뉴딜 관련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군들을 펀드들도 다 담아간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시장 흐름에 동떨어진 종목군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시장 흐름과 같이 가지 않아도요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그냥 가져가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장독대 투자, 김치독 투자. 우리 옛부터 김치, 간장, 고추장 항아리에 묻어놓잖아요. 익을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땅속에 묻어놓죠. 포트폴리오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에 중간에 열어보면 안 돼요. 대신에 시장 흐름하고 동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도 끝까지 묻어둬야 돼요. 중간중간에 꺼내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말은 그럴싸한데 이론은 그럴싸한데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내 나이가 지금 50 이상 60 이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내가 아름아름 들어서 누가 분석해줘서 종목을 담았는데 그 종목이 대상투를 친 종목이라면 10년 지나도 본정권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주식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융주들. 88년도에 상투를 쳤다고 알려진 이 트로이카 관련주들. 88 올림픽 상투 때 3조 호황까지 힘입어서 엄청난 시세를 냈던 증권주들.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 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손실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 주식을 적립식으로 모아왔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어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적립식으로 모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장기 투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88 올림픽 상투 이후에 우리 시장 버블이라고 했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94년도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진행되었던 94년도 자산주의 버블 랠리가 있었던 그런 그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얘기하는 저퍼주, 저PBR주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을 94년도부터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나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97, 98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그렇게 우량하던 그 주식들도 다
폭락했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반등하고 우상향하는데 그때 그 자산주들 아직까지도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만 맴돌고 있죠. 심지어 많은 종목군들은 상장 폐지가 되었어요. 이래도 그냥 장기 투자해야 됩니까? 에이, 처음부터 종목을 잘 골라내면 되지. 그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99%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힘들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인터넷 버블, IT 버블이라고 불리는 2000년도에 아주 코스닥 폭등 랠리가 있었죠. 특히나 지금 코스닥 종목군들 장기 투자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2000년도에부터 지금까지요.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약 3분의 1가량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석해줘야 되는 우량한 주식들도 있었어요. 이래도 코스닥 종목군들 그냥 무대뽀로 장기 투자로 가치 투자로 모아가는 투자로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 뒤로도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또 한 번의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5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대까지 급상승했던 시절에 당시 중공업 주식들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공업 주식들 첫 번째 돌파 나갈 때 지금처럼 시장 상승세가 가파를 때 이 첫 번째 투자를 못했던 분들은 역시나 못 샀어요. 언제 샀느냐? 시장 조정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그 주가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설명이 될 때 펀더멘탈도 튼튼해지고 실적도 잘 내고 테마 재료도 정말 끝내주게 잘 나올 때 그때서부터 눌림목이랍시고 막 사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결국에는 지붕 구간이죠. 지붕 구간. 지붕 위에는 뭐가 나오죠? 빅쇼트가 나오죠.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이 패턴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 흐름을 타지 못하는 투자는요, 장기 투자에서는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자료를 좀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좀 같이 보시죠. 지금 금융시장 역사상 최대 유동성이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요, 연준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중앙은행격, 한국은행격인데 거기는 민간이죠.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국가, 정부가 운영하는 거고, 어쨌든 이 달러를 푸는 속도가요, 2008년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달러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양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을 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제도 PD수첩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이 좋아지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 유튜브에서 주식으로 얼마 벌었네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그걸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안 하면 뒤처지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시장 상승기의 초반에는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주니까, 주가를 밀어주니까 어느 정도는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단기 급등 부담감에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제 생각입니다만은 선거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지금 계속해서 3개월 단위로 해주고 있잖아요. 당장 다다음 달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거 치르고 나서 또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년에 있어요.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집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주식까지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놓으면, 규제를 하면, 이 공매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부담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에서만 코로나 이후에 작년 3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번째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 뒤부터요, 약 70조 가량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코스피에서만. 엄청난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아직도 더 들어올 돈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핀트를 좀 벗어나가세요.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 신도시가 발생하면 그 신도시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물론 뭐 시세대로 해주는 건 아니고 뭐 공시지가로 해주겠죠. 그 돈도 몇십조입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은 그 돈들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어떤 유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미 증권사 PB 센터, 이 센터장들이 가가지고 꼬드기더라고요. 이번에 주식 투자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셔도 반드시 저하고 하시고요. 저는 2차전지.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 조금만 검색해 보십시오. 전부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2차전지 배터리만 얘기합니다. 반도체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애플카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가의 위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사이클을 한번 좀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글쎄요, 득보다는 실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단기 이슈, 호재로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만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파도를 잘 탈 수만 있으면, 그 변동성을 잘 탈 수만 있으면 그 투자도 정말 좋은 투자법일 거예요. 주식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직장이 있는 분들이 그 흐름, 시시때때로 바뀌는 그 변동성 파도를 과연 얼마나 탈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 올해 1월달, 지금 1월달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1월달에만 개인들의 주식 순매수가요, 약 26조랍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대금의 40%예요. 그게 1월달, 지난 한 달 동안에 발생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지난해 동안에 시장 상승이 그렇게 가팔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지난해 40%를 1월달에만 쏟아부었는데,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 혹은 코스피 200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군들 보면요, 흐름이 그렇게 작년만큼 가파르지가 않아요. 상승폭이 가파르지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은 터지는데 상승폭이 가파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점에서 계속 저항대를 느끼고 점점 고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심해봐야 돼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각각 45조 그리고 19조 원가량을 순매도하고 있어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잡아먹었죠. 그 덕분에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에 상승폭이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 높은 주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수 매도가 잦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거래량으로 거래대금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지금 새롭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나 혹은 작년부터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오신 분들은 이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정리할게요. 더 이상 줍줍 형식의 투자는 안 먹힌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줍줍 형식, 그냥 사기만 해도 올라가는 투자, 이제는 안 먹힐 거예요. 최근에 개인이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에서 몇 조씩 사들인 적이 있었죠. 지난 금요일날. 근데요, 아랫꼬리, 그러니까 캔들, 꼬리형 캔들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졌어요. 급락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월요일날 외국인 및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급등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몇 조씩 사들여도 개인들은 주가가 그렇게 탄력 있게 올라갔지가 않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요, 코스피도 급등하고 걔네들이 사들이는 종목군들은 더욱더 큰 폭으로 급등을 해요. 이상하죠? 사실 그동안 작년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들이 쏟아내는 물량들 전부 다 개인들이 소화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면 좀처럼 팔지도 않아요. 이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사는 거 정말 잘한다고. 이른바 존버 경향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 유통 가능한 주식의 숫자가 그만큼 적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없는 데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터치해줘도요, 이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빅히트 같은 회사들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종목군들 보면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상승폭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이걸 캐치해야 돼요. 개인들이, 우리 동학개미들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주고 리딩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시장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인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들과 좀 반대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대형주만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만 사들이고 있어요. 그 액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삼성전자만 사들이는데 그 액수도 엄청나요. 우리는 반대편을 봐야 돼요. 자, 시장 변동성이 역시 확대가 되니까 이 공포지수라는 것도 치솟고 있어요. 공포지수는 다들 들어보셨죠? 미국에도 공포지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공포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을 한번 터치 깨니까요, 공포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7.9%, 약 8% 가까이 급등해버렸어요.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아마 한 번 더 3,000포인트를 깨면은 이 공포지수는 더욱더 올라가겠죠. 상승하겠죠. 이 공포지수가 급등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용으로 스탁론으로 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도요, 잠잠해졌더라고요. 이제는 두려움을, 무서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이제부터는요, 프로들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험도 좀 있고 경력도 좀 있고, 작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을 사오면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도 유동성장에서 돈도 벌어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냥 아무거나 줍줍해가지고 10% 뛰기 20% 뛰기 이런 투자 이제 안 먹혀요. 설사 한두 번 운 좋게 먹는다 그래도 이어지는 힘들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거는 이 저금리 기조,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이 두 축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이것만 믿고 가도 장기 투자 마인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변동성에 의해서 종목들이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선택받아진 종목들, 그러니까 주도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그 추세를 타고 가겠지만, 그 변동성에서 탈락하는 종목군들은 다시 진입 가치로 제자리로 회귀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골라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설사 내가 코로나 이전의 종목군들을 담아놨다 하더라도요, 그 종목이 유동성장에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장이 좋을 때는 다 올라가잖아. 근데 지금서부터 실적도 볼 거고요, 가치 판단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트렌드도 같이 접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한 되는 주식들만 우상향할 거라고요. 우리는 그 종목군들을 골라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해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이전 이후에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혹은 유튜브에다가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변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기존에 절대 안 팔 거라는 그 주식들도요, 비중을 대폭 줄이고 완전 손절해서 애플로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해 드렸어요. 애플 컴퓨터를 샀다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술주는 안 사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시장 흐름에 맞게 변화를 줄 때에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치주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 보면요, 포트폴리오 변화를 잘 줍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변화를 잘 줘요. 그걸 주지 않으면 펀드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담아놓고 홀딩. 중간에 변화를 안 줘요. 시장 흐름에서 탈락되는 종목군들 변화를 줘야 되는데 비중을 축소하고 살아남는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든 아니면 그 종목군들을 따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놓기만 하고 끝납니다. 이제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 강세장에서 수익을 유지하고 수익을 낼 거예요. 그냥 사놓기만 해서는 이제부터는 수익 내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런지는 얘기했죠. 자, 며칠 전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내준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3000포인트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받을 것 같아요. 3000포인트를 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 마인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강해지면서 종목군들도 많이 갈리겠죠. 많이 바뀌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3000포인트를 내주니까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본격적인 추세 하락이냐 라며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증시 조정은 지금은요, 그동안 지나친 급등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을 제가 탈 자신이 없으면, 그 파도를 탈 자신이 없으면 정리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변동성 때마다 종목들이 많이 갈리니까 강해지는 종목군은 더 강해지고, 요즘 같은 때 여러분들 신고가 내는 종목이 있어요. 대형주 중에서 코스피 200개 몇 개 안 되니까요, 한번 월봉 차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저점을 깨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물론 단기 조정, 이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돌아온다? 그럼 빨리 뭔가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설마 이게 단기 매매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매매를 자꾸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걸 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 간의 차이가 계좌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식 투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매수는 이제 다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방송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각 정권 때마다 주도주 88 올림픽 상투 때 코스피 1000포인트를 돌파시켰던 트로이카 종목군들 아직까지도 고점 돌파 못했어요. 상투 친 종목군들 평생 동안 가져가도 고점 돌파 못하는 것들 수두룩할 거예요. 이거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석유의 시대에서는요, 날짜상으로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는 나스닥 기술주도 물론 강했지만 사실 이 G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회사, 이 전통적인 굴뚝업종에 포함된 회사들은요, 추세를 좀처럼 깨지 않고 우상향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그 당시 주도주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도 바닥을, 저점을 확인해 못하고 있어요. 벌써 그 시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 흐름을 알고 투자해야 돼요. 근데요, 정말 재밌는 거는 그들 주식들, 그 미국 주식들 아직까지도 배당도 많이 주고요, 같이 펀더멘탈도 우수합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디스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수익을 못 줍니다. 우리나라 주식들도 그런 거 많아요. 기업 분석해보면은 정말 끝내주게 기업 분석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직까지도 바닥만 다지고 있고 돌파를 못하는 종목군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주식 초보자들은 그런 얘기에 뻑이 갈까 일명. 간단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큰데, 직장생활에서 고민하는 것도 큰데 주식까지.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 한 문장에 그냥 뻑이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펀드를 판매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펀드 가입서 이미 약정서 쓰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나보다 가방끈 길어 보이는 사람이 펀드 운영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자르고 양복도 입고 있고 얼마나 신뢰감이 있습니까? 그렇게 속아서 이제 가입했던 분들도 1년 2년 지나고 나서 수익이 안 나니까 요즘에는 해지하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한대요. 이게 보니까 반복되는 패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간접 투자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안 나니까 내가 투자해도 그거보단 잘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투자로 전환하죠. 근데 그게 강시장에서는 먹혀요. 어느 정도 초기에는 먹혀요. 이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약세장에서도 수익이 이어지느냐, 그게 문제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조정장에서도 내 수익을,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면서 강한 종목군들을 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냐, 이거죠. 반대로 약한 종목군들은 일부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거는 펀드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펀드들도. 자, 지금 보면은 1월 달에 우리 동학개미들 대형주 위주의 매매 패턴이
여전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것도 지난해 거래대금의 40%를 1월 달에 다 썼는데 거의 99%가 대형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사들인 게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지금 한번 가격 흐름을 보십시오. 어차피 실적이야 좋은 거고 지난 4분기 실적 끝내주게 잘 나왔잖아요. 앞으로도 시스템 반도체까지 진출하면서 이 대만 업체하고 더 경쟁을 한다고 하니까 기술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실적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분석 말고 흐름, 이 사이클을 한번 좀 보자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핀트 좀 옆으로 비껴놔 볼게요. 강남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압구정 아파트 누가 좋은 거 모릅니까? 근데 강남 아파트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음마 아파트 가격 변동표를 한번 보니까요. 이 저점이 유지되면서 올라갈 때는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한번 폭발할 때는 시작 폭발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주식 사이클하고 부동산 사이클하고 동일시해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자산들은요. 어느 정도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걸 사고 파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공지능입니까? 로봇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감정이 있는 인간. 다만 부동산은 그 사이클이 좀 길고 주식은 그 사이클이 좀 적은 것 뿐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증시 단기 가열이 해소가 되는 이 국면에서 우량주 위주의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요. 유동성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쉽게 올릴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꾸준하게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 굳이 한 번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요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급변동을 보일 때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 이후에 올라왔던 그 상승 패턴처럼 지금도 그 패턴처럼 그냥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이 현상이 이어질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여러분들 옴츠러들 거예요. 근데 제가 옴츠러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겁을 들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강세론자입니다. 강세론자이지만은 사이클에 따라서 업종별로 파도는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도를, 이 변동성을, 이 흐름을 탈 자신이 없으면 정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식 투자도요, 그냥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약세장일 때부터 정식 투자를 몇 개를 진행한 게 있었어요. 2018년도 10월 달에 미중 무역 전쟁 핑계로요. 코스피가 2000선을 처음으로 한번 깨고요. 그대로 2019년 8월 달에는 여름이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발동이 되면서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다시 한번 1800대까지 또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우량주든 대형주든 가치주든 뭐 분석이 되는 종목군들 전부 다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때 정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살아남았어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공개할 수 있지만 SKC였어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 룸이라는 제 개인 룸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SKC라는 종목이 우리 정식 종목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10월 달에 여기죠. 미중무역 전쟁 때 지수가 2000포인트 깨면서 얘도 여기 35,000원짜리 여기 지지라인을 깨버렸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로 1년 뒤 2019년 8월 달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서 1800포인트를 깨니까 얘도 역시 3만원대를 또 깨버렸어요. 보이시죠? 이 변동성을 극복하는 이 정식 투자는요 결국에는 살아남아요. 이번에 3월 달에도 한번 또 깼네요.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정식 투자라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금액을 정해야 돼요. 금액.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목들 투자할 때 나는 한 종목에 500만원 투자할 거야. 나는 한 종목에 뭐 1000만원 투자할 거야. 정해놓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비중 아닙니까? 그거를요 할부로 나눠 산다고 생각하세요. 백화점 가가지고 여러분들 명품 사실 때 일시불로 그냥 긁는 분들 없잖아요. 최대한 무이자 할부 됐는 데까지 늘려가지고 사시지 않습니까? 야, 요즘에는 세금도 할부로 받더라고요. 무이자로. 세금도 여러분들 할부로 받습니다. 무이자로. 근데 왜 주식은 항상 일시불로 완타치로 삽니까? 변동성 이기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 얘기만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 아시죠?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분이십니다. 그분이 80년도에 마젤란 펀드라는 거를 출시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정말 인기 있는 펀드였습니다. 근데 그 펀드가요 펀드에 가입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못 냈대요. 오히려 마이너스를 냈대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펀드라는 거는 사실은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적립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한번 사놓고 땡이에요. 대부분 펀드 가입 언제예요? 장이 뜨거울 때, 장이 좋을 때예요. 장이 투매너하고 조정 들어올 때는 안 합니다. 꼭 그때 되면은 급전이 필요해요. 돈 빼가지고 어디다 쓸 때가 있어요. 뭐 전세금을 좀 돌려줘야 된다거나, 뭐 애들 학비 뭐 이렇게 줘야 된다거나, 꼭 그때만 또 아파 또 뭐 수술비가 뭐 필요한다거나, 오히려 그때 돈을 더 금융자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뭔가 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점에서만 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우리 시장의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점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들 내 현금을 다 풀베팅 해놓고 나중 가서는 못해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겠죠.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그리고 현금도 이미 다 써놨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부분 적립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SKC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적립하자라고 제가 리딩을 했었는데 이게 고점 라인 때가 5만 원대였고요. 저점 라인 때가 3만 원대였습니다. 평균 가운데 가격을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4만 원 돈은 될 거예요. 4만 원 돈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적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중을 다 채워놨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덤이에요. 수익이에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일지라도 향후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섹터군들을 찾아서 저가에서부터 여러분들 꾸준하게 적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파도를 칠 때에도 기본적으로 50%, 100%까지도 막 파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3만 원대에 매수했는데 뭐 3만 5천 원대에 매수했는데 장이 좋을 때 단기 테마가 붙을 때에는 5만 원까지도 가지만 안 팔았더니 또 매수가까지 내려오거나 매수가를 깨기도 해요. 그래도 적립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변동성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요즘에 뭐 대출 받으실 때에도 은행에서 원하는 실적을 채워줘야 뭐 이자를 좀 다운시켜주는 거 있죠. 뭐 적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만 원씩, 신용카드는 뭐 3개월에 50만 원 이상 써야 되고 그런 거 달성할 때마다 0.1%씩 금리 인하시켜주잖아요. 미리 이거 설정해놓지 않으면요 중간에 까먹어요. 갑자기 어떻게 뭐 돈 급히 필요할 때 있어가지고 빼놓게 되면은 이 실적을 못 채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이체 해놓잖아요. 주식도 여러분들 자동이체 개념으로 꾸준하게 사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데서 사지 말자고. 지금서부터 적립식한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죠? 굳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 뭔가 가장 비쌀 때부터 정식한다는 사람들은 마젤란 펀드, 피터린치 펀드가 고점 칠 때 신문사에서 그냥 펀드 수익률 가장 좋다고 홍보할 때 그 펀드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타이밍 필요 없다. 그냥 좋은 주식이면은 아무 때고 사가지고 그냥 가져가라. 평생 모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일부 펀드 매니저들의 얘기를 공감을 못 하겠어요. 이런 데서만 평생 살아갔으면은 평생 고생이지 뭐. 만약에 네 나이가 50대이고 60대이면은 아들놈들, 딸놈들만 대박이지 뭐. 우리 부모님은 뭐 하나 몰라. 그죠? 내 이후의 세대들은 뭐 대박이지 뭐 대박. 고점에서만 그냥 탁탁 산다 그러면. 심지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주식들은요 많지가 않아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코스피에서 이번에 3,000을 돌파하고 3,200을 돌파하는 1등 공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거래소에서만 900여 개 되거든요. 그 900개가 똑같이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코스피 종목군들 전부 다 전고점 다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극소수만 넘어갔어요. 이번에 통계치를 내보니까 900여 개 종목 중에서 코스피에서만 이 시장 평균 상승률을 넘어간 종목군들은요 100여 개야. 100여 개. 나머지 800여 개는요 상승률 미만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300여 개 종목이요 상승률하고 못 미쳐요.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률 평균보다도 못 미쳐요. 나머지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는요 상승은커녕 유지는커녕 뒤로 빠꾸했어요. 시장 평균 상승률보다도 안 나온 건 물론이고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흐름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요 다음 사이클에라도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일정 금액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립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앞으로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이 흐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 그러면 기존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장일 때 수익이 시장 평균보다도 못 나왔다? 그러면 빨리 작전을 바꿔야 돼요.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런 유동성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면은 앞으로 수익 더 나기 힘들 거라는 거는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동안 안 났으니까 앞으로 더 잘 날 거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높은 가능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가량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정식 투자는요.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해보면 하고요.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한 번씩은 도전해봐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익은커녕 손실로 시장을 떠났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식을 매수하고 그 펀드를 매수하고 그 이후에 이 변동성을 잘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강수장에서도 수익을 못 냈다는 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있더라도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상처받고 시장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변화가 좀 다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